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진짜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다들 따숩게 입고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쿠팡 사태로 저도 여러분들도 다 털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쿠팡 앱을 삭제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당장 장을 봐야 하니까요. 어차피 그래봤자 한국인들은 쿠팡 써라고 미국 월가는 분석했답니다. 미국인 봄킴, 한국명 김범석 쿠팡 창업자도 그걸 아니까 월급 사장 세워놓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숨어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김하나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진 달립니다. 서울 고척동 하늘에 붉은 빛이 길게 저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저것의 정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신 조금배 임동환님. 뭘까요? 자, 노을이 경북 안동 월령교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죠? 하신 배진식님. 자, 여기는 퇴근길 미국 캘리포니아의 노을 모습도 만만찮게 운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하신 정선아님. 자, 경북 군입니다. 짐칸에 사람이 둘이나 타고 있어요. 한국 사람 맞나요? 으이그 하신 김진성님. 제 옆자리 승객이 내내 저러고 있어요. 내리라고 했는데도 다리가 부어서 어쩔 수 없다나요? 어쩜 좋니 정말 하신 신현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우르르 쾅쾅. 자, 가만히 있던 차 위로 웬 날벼락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량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갑자기 무언가가 두둑 전면 유리창을 가득 뭔가가 저렇게 쏟아내립니다. 멀리서 한번 볼까요? 멀리서. 자, 앵글 바뀝니다. 트럭 전체 위로 갑자기 바로 옆 공사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덤이었던 것. 이게 웬 날 시멘트. 네, 와르르 쏟아지는 저 물체의 정체 굉장히 질저 시멘트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쯤에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요. 옆에 있던 공사장에서 갑자기 시멘트 더미가 제보자 트럭 위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멘트가 차량 안쪽까지 덮친 모습이에요. 안에는 어떻게 들어갔지? 당시 레미콘 차가 거푸집 틀에 시멘트를 붓고 있었는데 거푸집 틀이 깨지면서 약 20층 높이에서 시멘트가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 관계자가 초반에 제보자에게 대충 물로 씻어내고 타라. 일단 고치고 나면 물어주겠다. 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미콘 만들 일 있어요. 물로 씻어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저 차량이 새로 산 지 9개월밖에 안 된 사실상 신차였고요. 차량 전손 피해를 입어서 공업사 견적이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장 측에서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냐. 이거 위로금 포함해서 5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됐는데 500만 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게 교통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해라, 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건물 소유주 내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점유주 측에 민법상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저기 이 차량의 과실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소송하면 명확하게 이쪽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거는 소송을 통해서 이 손해배상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주머니에 쏙입니다. 자, 주얼리샵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반짝반짝 진열대를 구경하는 저 여성. 은팔찌 집어들어선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건 꼭 사야 돼. 자, 그러면서 거울 쪽으로 가서 구경을 하나 싶더니 다른 것들도 구경하는 척 휙 돌아선 순간 In my pocket. 어라 지갑이 어디 있더라. 집에 놓고 왔나. 너무 아쉽다. 진짜 나중에 또 올게요 하면서 저렇게 쉥 나가고 있습니다. 저 은팔찌 말고 경찰서에서 주는 은팔찌 차야겠다.
네.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죠. 네. 10월 5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얼리 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게를 방문한 여성이 저렇게 매대 위에 있는 은팔찌를 막 해보더니 거울 앞으로 가서 마치 다른 거에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막 봅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은팔찌를 쏙 넣고 나간 겁니다. 저 은팔찌 가격은 5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놀라운 것은 저 여성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혼돈 데스까? 니혼진 데스요네. 나루오도네 박 변호사님. 현진 일본인이 맞고요. 근데 제보자가 매일매일 이래 주얼리를 직접 세척하면서 사실 하나하나 다 보고 있대요. 다음 날 보니까 은팔찌가 사라진 걸 보고 이상하다 CCTV 확인해 보니까 저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 그날 다른 액세서리는 구매는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 때 그때쯤에 은팔찌를 살짝 했던 걸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최근에 부산 관광에 왔던 일본인 관광객이 너무 관광 잘하고 갔다고 네. 100만 원인가를 이렇게 기부를 하고 가셨다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도둑질을 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유관순의 부활. 자, 충격적인 장면, 감동적인 순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우리가 가는 길 기억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 이름도 없겠지만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우리 모두 함께 감싸며 말하네 기회를 지금 보신 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자, 고작 7살짜리 소녀가 마치 유관순 누나가 빙의한 듯 대한 독립의 그 심정을 말이죠. 저는 정말 환생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조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건지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자, 저 소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신 제보자의 7살 딸인데요. 유치원 학예회에서 뮤지컬 영웅을 공연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30여 명의 독립투사 역할 중에서도 좀 비중이 큰 좀 중요한 역할을 이 친구가 맡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딸에게 공연 잘하면 고기 사줄게 라고 사전에 약속을 하셨대요. 그 고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자, 공연 당일 딸은 무대에 서서 정말 떨지도 않고 공연 내내 이 넘치는 끼를 모두 발산했습니다. 특히나 저 방금 보신 장면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겠노라 이 다짐을 하고 나서 직후에 부르는 노래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노래를 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열연도 이런 열연이 없습니다. 제보자도 딸이 열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유관순을 낳았네.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공연 잘하면 고기 사주겠다는 엄마 말에 저 정도 연기였다. 무한리필이라도 갔나요, 그럼? 댓글에는 정육점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정육점을 예, 사줬다. 지금 아이가 원래 끼가 넘치고 노래도 잘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재능, 탤런트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부모가 누구길래요? 제보자가 아리밴드의 보컬 아리라고 하고요. 남편은 서도진 씨입니다.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저 장면. 살아있죠. 유관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아마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저 정도 보면 다 알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7살인데 저 정도면 연기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 가족은 어머니 환갑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환갑은 내년 봄이지만 가족들의 일정상 올 겨울에 좀 빨리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가을에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동생네가 여행을 가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환갑 여행이라서 부모님은 동생에게 너라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물었는데요. 동생도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얼마 뒤에 아내가 혼자서 자기 싫어한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만 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네 여행 경비도 한 푼 안 보태주고 여행에 다녀와서도 잘 갔다 왔냐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동생에게 서운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동생은 아내가 임신한 걸 어떻게 아냐, 진짜 환갑도 아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더 화가 나서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동생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동생이 아닌 올케더라고요. 형님, 전데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올케? 지은 씨랑 나눈 그 문자요. 그거 제가 대답한 거예요. 저 다 봤어요. 뭐? 그 문자를 올케가 보냈어? 아, 지금 그거 정말 무리한 행동이라는 거 알지? 아니, 부부인데 뭐 당연한 거죠. 형님이야말로 제 남편한테 죄 뒷담한 거잖아요. 사과하세요. 아, 할 말을 다 했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서운하다고 한마디 하고 만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뻔뻔한 올케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아, 지금 이 상황, 제가 올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올케입니다. 형님, 저희는 내년 봄 환갑 때 제대로 챙길 거예요. 이번 여행은 형님네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근데 무슨 여행 경비를 안 보태냐는 둥. 됐고요. 나중에 형님 임신하셨을 때 지켜볼게요. 잘났어 정말. 동그라미. 아,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 다음 사연자예요. 뭐라고? 올케, 아니, 야, 내가 지훈이한테 서운해하는 것까지 올케 너한테 일일이 허락 맡아야 되니? 어디 경우 없이 지 신랑인 척하면서 남매 사이를 파토를 내놓기를. 너 나한테 찍혔어, X.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임신을 했더라도 어머니의 환갑이니까 이 사실은 남편만 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까지 뭐 안 한다고 해도 경비를 일부라도 내야죠. 왜냐하면은 뭐 내년에 봄에 제대로 낸다고 하지만 이것도 원래 같이 내려고 계획했던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다녀오셨으면 잘 다녀오셨냐고 기본 전화하는 거는 기본 예인 것 같고 그것도 안 했는데 도리어 이제 이 누나가 동생한테 한마디 그것도 그냥 뭐 서운하다 요 한마디인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화를 낸다? 뭐 진짜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 다 안 됩니다. 양 변호사님. 박상희 교수님 얘기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결정적으로 도대체 왜 남편한테 온 문자를 자기가 들여다보고 심지어 그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까지 겁니까? 아니, 저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큰일 날 부부인데요, 저거? 일심동체잖아요. 무슨 일시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자, 박지훈 변호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둘 다 뭐 완전히 잘 됐다 또 잘못됐다 말씀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임신했던 거는 맞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뒷담화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더 큰 싸움이 안 되려고 하면 결국은 좀 이 제보자가 좀 사연자가 오히려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어쩌면 뭐 둘 다 이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 같아서 사연자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정조주님처럼 그 신우이의 그 동서인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러브러브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 경비 같이 내야지 공짜로 가는 건 아니지라고 말씀을 주셨고 조은희님께서는 오히려 올케님 마음씨 그렇게 쓰면 태교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올케의 행동을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둘 다 그닥 그렇게 누가 잘잘못을 했다고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100번째 달이 뜨는 밤, 뱀파이어의 축제가 시작된다. 뱀파이어의 운명에 눈을 떠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피해 계승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꼭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Buen camino. 네, 저는 잘 걷고 있어요. 걷기의 진심인 편안한 루무통과 함께. 걸을 땐 루무통. (70대) 남성이 암투병 중에 이상 증세를 느껴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는 유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남성은 주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 119 상담사가 주소를 잘 찾아보라고 말한 뒤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가족을 잃은 유족이 보내주신 제보인데요. 자, 양 변호사님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보자분의 시아버지가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1년간 치료를 하고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적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제보자 시아버지가 암을 앓고 계셨을 때는 제보자 부부랑 같이 사셨는데 나으신 다음에는 혼자 익숙한 집에서 사시는 게 더 편하다고 이제 따로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따로 지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꼬박꼬박 만나면서 시아버님 건강 상태를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8월 달에 만났을 때도 시아버님이 전부 다 좋으셔서 안심하고 좀 늦지막히 9월에 늦은 휴가를 떠나셨답니다. 자, 시아버님의 어떤 불편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고 제보자는 9월 중순에 늦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괜찮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휴가지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형제들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너무 안 되니까 저희 지인이랑 친구분한테 요청했고 저희 친오빠한테 저희 아버님 댁 좀 가달라. 이제 문이 잠겨있으니까 지구대를 간 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신고를 했고 문을 닫고 들어갔더니 이제 사망하신 채 발견이 된 거죠.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딱 봤는데 마지막 전화가 119였고. 아니,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제보자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혹시나 로밍을 해놓고 갔다고 합니다. 전화하면 오려고. 근데 어느 날 친척 어르신이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전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시아버지하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 제보자는 다른 친구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했는데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그 열쇠 수리공으로 따고 들어가려면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보자의 친오빠가 들어갔고요. 결국은 열쇠 수리공을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사망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9월에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예. 부패 상태도 상당히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 이 마지막 통화, 시아버지의 이 마지막 통화가 119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또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걸 확인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자, 다시 전화 주실래요? 당시 시아버지와 119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겁니다.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선생님 본인이요? 예. 네, 선생님 주소 좀 불러주세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겠네. 너 30일 24길. 선생님 31에 24일이란 건 없고요. 맞은데 뭘로 알아? 빨리 알 수 있죠? 선생님 그 지도 앱 들어가셔서 거기 위치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 주소 찾고 다시 전화 주실래요? 선생님 주소를 찾고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그러니까 119에 정확히 전화는 했는데 주소를
바로 말씀 못 하셨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마 주소를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신 걸로 봐서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뭐 이 부부는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귀국을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이 아버님 댁에 들렸는데 바닥에는 병원 영수증이 나뒹굴고 막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아버지 이제 휴대폰을 봤어요. 통화 내역을 봤더니 마지막 통화가 119였던 것입니다. 시아버니는 숨진 채로 발견되기 5일 전에 오전 10시에 119에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온 전화는 못 받았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요. 이 시아버지가 119에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이제 궁금해서 휴대폰을 잘 찾아보니까 당시 녹취 파일이 있었던 것이고 내용은 아까의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 앞서 그 방 모습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 병원 영수증이며 이런저런 서류가 막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마도 당시 그 고인이 집 주소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류를 뒤진 흔적 같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유족 입장에선 119에 신고까지 했는데 왜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됐을까라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119 대처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주셨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일단 시아버지가 이 도로명 주소를 헷갈려서 잘못된 주소를 부르고 이후에도 좀 허둥지둥 하셨었을 때 이 상담원이 지도 앱을 켜서 본인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대처한 부분을 먼저 짚었습니다. 70대 노인이 119에 신고할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지도 앱으로 본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또 시아버지가 알려준 31길 24는 없는 주소였고 실제 주소가 24길 31이었대요. 그런데 이 도로명 주소 검색하는 사이트에 잘못 알려준 주소를 검색을 하면 유사한 주소란에 실제 주소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시아버지 집 근처에 지구대도 있고 상담원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만 했어도 목숨을 건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국 주소를 말하지 못한 채로 통화가 종료됐는데 콜백도 없었고 또 관할 소방서의 접수조차 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뒤지다가 119에 다시 전화를 걸지 못했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방금 김하은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다시 119에서 콜백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119를 막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뭐 비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콜백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없었다. 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입장인지를 또 서울 종합방지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시 아까 들으셨지만 다시 전화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네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통화가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콜백, 그러니까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콜백을 하는 경우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 뭐 비명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다시 연락을 하지만 이 통화는 이제 방지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전화로 그렇게 처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특히나 고인이 머리가 아픈 분이었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 무슨 지도 앱을 켜고 뭐 이럴 정신이 없으셨을 거다 이렇게 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뭐 정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인이 되신 탓에 정말 좀 이건 뭐 안타깝네요.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탁이 자신이 겪은 납치,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자세하게 풀어놓은 사건의 진상은 정말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요. 고통 없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말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탁 씨가 겪은 이 납치 살인 미수 사건 저희가 그때 전해드렸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당사자 이 수탁 씨가 치료 중이라서 변호인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당시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사건이 그 200만 조회수를 넘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오늘 더 심각한 상황을 이제 본인의 입으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100만 구독자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털어놨는데 이런 거였어요. 지난 10월 26일 밤이었고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탁이 20대, 30대 남성 2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납치됐다가 구조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납치한 주범이 이 자동차 중고자동차 딜러였어요. 예. 근데 이 수탁이 이 딜러를 알게 되면서 자기 차를 이 딜러를 통해서 팔고 대신에 다른 차를 구매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도 이미 지불했는데 그런데 차도 안 가져다 주면서 계속 이런 신랑에게 한 2년 가까이를 그 차다가 그러면 맡겼던 차라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저자죠, 저자. 그 차도 돌려주질 않고 그리고 돈은 계속해서 쓰고 무슨 엉뚱하게 과태료가 날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차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갈등이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그럼 돈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오라는 장소도 이상해서 처음에 그 장소로 가지 않고 그것도 실랑이를 하다가 마침내 지난 26일 날 밤에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딜러를 만나려고 내려갔던 지하 주차장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겪은 겁니다. 처음에 이 딜러가 만나자고 한 장소는 CCTV도 없고요. 숲풀만 무성한 정말 외진 곳. 그래서 수탁 씨도 뭔가 느낌이 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거긴 못 가 했더니 결국 그럼 네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갈게. 거기서 보자 했던 겁니다. 아니 내 집,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자, 당시 끔찍했던 상황 수탁 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로 사람을 그렇게 내려 찍는데 진짜 이건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듯하게 내려 찍더라고요. 이건 진짜 맞으면 난 죽는다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막다가 너무 아프기도 아프고 이게 신체로 야구 배트를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가격을 했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구 배트로 진짜 얼굴,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수탁 씨 주차장에 블랙박스도 많고 또 CCTV도 있으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딜러가 돈가방을 보여주면서 차에 타라고 하는데 유난히 어두운 뒷좌석에 누군가가 검은색 후드에 마스크에 목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소름이 끼쳤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딜러가 숨어있던 공범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밖으로 불렀고요. 수탁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동시에 수탁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는 무차별 폭행을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줄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줄로 목을 조르고 계속 차에 태우려고 해서 수탁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는데요. 야구 방망이까지 꺼내서 죽일 듯이 정말 사람을 죽일 것처럼 내리 찍는 걸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면서 수탁 씨가 사진도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새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손가락에 멍도 심하게 들어있고요. 또 손목에 케이블 타이에 묶인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양손이 묶인 채로 야구 방망이로 가슴 부위 또 머리 여러 군데를 맞았고 어느 순간에 몸에 힘이 쫙 빠진 채로 차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건 지금 수탁 씨 사진. 저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선혈을 이렇게 좀 가리려고 편집을 좀 흑백으로 한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수탁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전말을 공개한 걸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교수님, 경찰에 신고는 다행히 하셨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벌면서 좀 버텨보자 했는데
야구 배트로 때리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뭐 1대1도 아니고요. 상대는 이제 뭐 힘을 합쳐가지고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때리고 뭐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기절한 척도 했었대요. 그런데도 뭐 소용이 없었고요. 나중 맨 처음에는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냥 끌려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검사가 CCTV를 보다가 알아낸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중간에 한번 차를 탈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에 한번 실렸잖아요. 그런데 한 차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실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렇게 피해 탈출하려고 그랬냐면 이수탁 씨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본인의 행동인데. 네, 그렇게 한 번 나왔을 정도로 좀 필사적으로 막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나지를 않는 정도로 사실상 좀 뭐 단기 기억 상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차에 실린 채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경찰 안 온다. 우리가 다 조치해놨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경찰이 몇 군데였는데 여태까지 안 온 거 보면 안 오니까 뭐 희망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네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사람 다 붙여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아빠가 수원을 꽉 잡고 있는 조폭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스탁은 아,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납치돼서 끌려가는 차 속에서 심지어 또 이런 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식 도구와 중식 도구 저희가 최대한 그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수탁 씨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누군지도 그러니까 지금조차도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자기는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다. 작업할 때 회칼 같은 걸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식도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중식도는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갈비뼈 뭐 뼈에 뭐 걸려가지고 뭐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저 그 와중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죽일 거면 그냥 안 아프게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나를 내든 뭘 할 거 그러니까 어쨌든 시체도 숨겨야 되고 뭐 할 텐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딱 그 얘기예요. 이미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접었어. 대신 덜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그전에도 폭행을 당하고 이동할 때도 계속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아골절, 눈도 잘 안 보이고 귀에도 피가 나고 기도도 부었고 말도 못하고 침도 못 삼키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식 도구냐 일식 도구. 아, 일식 도구면 그렇죠. 흉기 그거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경찰에 다 손 써놨다 안 온다. 일식이면 좀 편한데 중식 도구라서 갈비뼈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장기 판단 얘기도 있었고요. 공범은 뭐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딜러가 하는 말이 난 세 번째인데 사람 나르는 일을 주로 했다라고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나 죽기구나. 어차피 죽일 거면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랄 정도로 이대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 죽여봤다. 장기를 어떻게 판다. 이게 뭐 허풍이겠죠. 허풍이 아니라면 이자들은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그렇게 저 차는 인천에서 충남 금산까지 2시간을 넘게 달리는 동안 모든 걸 수탁 씨는 모든 걸 체념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경찰이 왔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당시 상황도 들어보시죠.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차량 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딜러가 저 뭐지? 택시인가? 하더니 이제 경찰차였던 거죠. 경찰차가 이제 와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내려 하고 다 내리라고 하고 그 구조 당시 사진을 제가 이제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저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수탁 씨가.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을 본인도 내 사진이지만 보기 힘들다면서 잠시 또 방송 중에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경찰이 딱 왔어요. 근데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도 못할 정도였다. 저 상황 완전히 뭐 저항 의지도 다 꺾여 있고 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경찰이 운전자인 딜러가 운전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뒷좌석에 공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안 걸리려고 이 수탉의 머리를 짓누르면서 바닥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가 숨겨질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쯤에는 저 여기 있어라고 소리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만큼의 의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공범이 야구 배트를 계속해서 들고 있으니까 또 해코지 할까 봐 이게 입이 안 열렸었고 뒷좌석에 있는데 뒷좌석에도 이 어린이들이 안 응해서 문 열기 그런 장치를 해놓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문 열고 탈출할 수도 없었고 경찰에 의해서 구조될 때도 손에는 케이블 타이가 그대로 묶인 상태였고요. 구조가 됐는데도 기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구조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신이 그냥 망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경찰이 이 남성 2명 처음에는 이 살인 미수하고 공동 강금으로 구속했는데 검찰에서는 강도 살인 미수로 바꿨고요. 더 충격적인 게 또 다른 공범이 또 있었답니다.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범행을 도운 공범 한 사람을 추가로 검거해서 구속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진짜 이놈들 이거 좀 신상 공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수탉 씨가 와, 저 같으면 아이는 은퇴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방송 복귀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뭐 일단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심리 상담을 하러 가는 길에 심장도 너무 많이 뛰고 누군가가 숨어 있을 것 같아서 공포스럽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때문에 내가 내 해야 될 일, 내 일상적인 것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움츠리고 있으면 우울할 것 같아서 최대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수탉 씨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는 게 뭐 당연히 오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 정말 임박한 경험을 했어요. 심장이 너무나 뛰고 이런 공포 반응도 당연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통제감을 좀 회복한다는 것, 나의 정체성도 회복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PTSD가 오면 자꾸 회피하거든요. 사람도 안 만나고 일상생활로부터도 회피하고 이런 게 주요 증상인데 이제 그런 거가 없게 하기,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당시 방송에 복귀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시백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또 재경험하거나 뭐 이렇게 침투되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조심하시면서 안정적인 방송하셔야 됐고 절대 댓글로 상처 또 주시는 그런 반응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 이거는 그냥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이거 진짜 납치 살인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 뭐 미수긴 하지만 납치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강력 범죄라고 봐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고 이거 사실 한 번인가요? 나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임신부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결국 지친 남편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서는데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사라진 남편.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연애 9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해요. 그 남편은 모두 가족이 한 사업에 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방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이 남편과 시누이는 온라인에서 이 가방을 팔고 있었어요. 제보자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나 이 부모님께서 이 마을 전체를 막 보여주시면서 저 땅도 저 선산도 저 꼬막 빌딩도 다 우리 거다 막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으시더니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저거 땅이랑 건물이랑 결국 다 너 물려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뭐 시누이 부부까지 같이 왔는데 가족 분위기가 정말 화목해 보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의 지원 없이 제보자가 가진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꼬마 빌딩, 선산, 과연 그랬을까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집에 계속 안 들어온 거예요. 저는 믿어줬죠. 처음이니까. 알겠으니까는 애기랑 나 버리지 말고 집은 나가지 마라 이래 되는데 두 번째 이제 또 시작됐죠. 그러고 몇 달 안 있다가 또 추운한다고 나가면서 계속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또.
집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 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일상적으로 집을 종종 나갔다고 해요. 자,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 아내에게 제보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거절을 하니까 남편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제보자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을 찾지 못했고요. 열흘 뒤에 남편이 스스로 돌아왔는데 뒤늦게 이런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시부모님의 가게 적자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제보자가 시누이 남편한테 부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사실 그 사람 그냥 남자친구고 시누이가 이혼을 2번이나 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보자는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이 선산 꼬마 빌딩. 글쎄요, 선상 꼬마 빌딩이 있건 말건 일단 돈이 다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정이 이렇다는 걸 알고 드러나고 난 뒤에는 아예 대놓고 해외에 투자되는 돈이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있는데도 시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고 매일처럼 시아버지가요? 예. 며느리한테 예. 무릎을 꿇어? 예.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거 땅하고 선산 저 빌딩 꼬마 빌딩 예. 그거 안 되면 그거 다 팔아서 갚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보자분이 결혼 전에 조그만 집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팔아서 남은 돈 8천만 원 시부모님께 빌려줬답니다. 아이 며느라 해외로 사업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 돈 다 묶였다. 자,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보자 어머니가 조금 수상한 이야기를 제보자한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시부모가 하고 있는 그 매장에 찾아갔는데 가방이 있었는데 예. 온통 가짜 명품 가방을 가득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에 하고 있는 남편하고 시누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뭐 가방 S급입니다. 진품하고 완전 동일 하면서 가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 또요? 꼬마 빌딩 억대의 빚이 잡혀 있었고요. 선산 땅은 다 팔았고요. 시부모 모두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게 밝혀지니까 남편이 결혼했으면 뭐 빚도 같이 지는 거잖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결국 또다시 가출했다고 합니다. 야 결혼했으면 빚도 부부가 같이 나눠야지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자 그런데 시부모의 표적은 제보자 며느리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사돈인 저희 어머니한테 빌리고 잠수를 타버리니까 돈이 조금 딸린다. 한 달만 쓰고 주겠다 해가지고 빌려드렸대요. 빌리고 한 달 뒤에 갚더래요. 그날 통장 입금했는데 그날 또 한 달만 더 쓸게요 사돈 이래가지고 그럼 한 달 뒤에 또 주겠지 한 달 만에 바로 받았으니까 또 빌려준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자 며느리 몰래 안싸돈한테까지 가서 돈을 빌렸어. 네, 맞습니다. 제보자 몰래 안싸돈한테 연락을 해서 아들 부부 신축 아파트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2,5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제보자 엄마는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겠나 싶어서 돈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시부모가 약속대로 제때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만 더 도와달라면서 돌려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빌려갔는데요. 그렇게 빌려간 후로는 연락이 끊겼고요.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제보자 엄마는 딸이 알면 속상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연락을 시도하고 가게까지 찾아가 봤지만 모두 실패했고 최근에서야 이 딸 시부모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서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가 결국 이 시부모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그렇죠. 신용 불량자인데 빚이 많다는 걸 숨기고 돈을 빌려간 거. 그리고 명품을 가짜를 판매하는 등등으로 사기죄를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옵니다.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조사받게 만드냐고?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고요. 며느리한테? 예, 근처에 지켜보던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데려갔는데 시부모가 갚은 돈이 1억 2,500 갈 것 같는데 겨우 500만 원만 갚았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비를 어디 감히 경찰을 조사를 받게 하고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범죄로 과연 처벌이 가능할지가 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기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시부모하고 이게 며느리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제액을 얼마가 500만 원이라고 해도 조금 갚기도 했었고 설령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은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면 이게 또 처음부터 아예 남남처럼 떼먹고 도망갈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기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요. 저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판결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결을 받아도 돈이 애초에 없어버리면 그리고 지금도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이게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래도 저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놓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돈이 생기면 바로 갚을 수 있고 가압류를 걸거나 이런 방법은 최소한 취해놔야 조금이라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며느님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이 인간들이 결혼까지 했나 지금 이렇게 의심한대요. 네,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건 반장에서도 몇 번 이런 가족 사기 그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뭐 친정 엄마까지 타겟으로 삼고 이 신우이도 2번 이혼했다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족이 다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편의 가출도 사실 보통은 회피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회피보다는 조종 같아요. 가출해서 내가 이렇게 난 집에 안 들어올 정도인데 날 안 도와줘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이면은 빚도 나눠줘야지 이런 말들. 그다음에 거짓말마다 다 남편이 공범이거든요. 이미 남편하고 화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여성분이 워낙 똑똑하고 강하신 분 같아서 이런 난관을 어떻게든지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에 양옆이 주택으로 빼곡한데요. 경사가 엄청 심하네. 그렇죠. 그 순간 트럭이 내리막길 아래로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트럭, 양옆에 주택과 쾅 충돌하고 가득 싣고 있던 캔음료가 사방으로 떨어지는데요. 트럭과의 충돌로 한 주택의 창문이 박살이 났고 심지어 벽이 뚫려서 이렇게 내부가 훤히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웬 상황이야 이게. 자, 이 거리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악마의 내리막길로 불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미 위험성이 지적된 데다가 사고까지 난 만큼 정말 확실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트럭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쓱 멈춥니다. 그러더니 옆으로 손을 쭉 뻗고 테이블을 빼요. 그다음에 뭔가를 끙끙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요. 뭐요? 자, 남자가 저렇게 길을 쓰고 가져가려고 한 물건, 저기 서 있는 그 커다란 칵테일 바의 장식품인 호두깎이 인형입니다. 아하. 그런데 저 봐요. 남성보다 키가 커 보이죠? 네. 인형 크기가 무려 2m가 넘는답니다. 아하.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눕히고 낑낑거리며 무릎 위에 올리더니 슝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저 용하다고 해야 될지. 균형 감각 좋네. 예. 그리고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요. 인형도 찾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저 칵테일바 사장님 어딘가에서 인형을 찾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꼭 좀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이 저 호두까기 인형을 찾기 위해서 박 변호사님 개벽이 마냥 예. 사진 저렇게 짤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뭐하러 가져가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파란 하늘 서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저걸 남성들이 아래 보면 벌목하고 있습니다. 전기톱도 써보고 망치도 휘둘러보지만 몸통이 워낙 큰 탓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우, 진짜 크네. 제발 제가 생각한 자, 그게 나무 한쪽 아니길. 밑동을 잘라낸 두 남성.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내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순간 안 돼. 나무가 안 돼. 안 돼. 주택이 있는 방향으로 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그 충격으로 주택 2층 완전히 무너졌고 자, 보세요.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예,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1층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어떡하니 이게. 원래는 저쪽이 아니라 주택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근데 실패한 겁니다. 사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집을 잃은 집주인에게 먼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니 저건 물리적으로 절로 넘어가게 딱 해놓고 절로 넘어가게 생겼구만. 우리가 이상한가요? 문과시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